잔혹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길게 나열된 커튼 사이로 햇빛이 마치 사열하는 의장대처럼 비추어 들어오고 있었다. 커튼 틈으로는 밖에 떼지어 모인 군중의 환호 소리가 들려왔다. 방에 서 있던 남자는 창가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커튼을 살짝 걷어 밖을 보았다. 궁전 앞에 모인 수백 명의 군중은 모두 살덩어리 그 자체였다. 팬티 한 장만 입은 남자부터 속 블라우스만 걸친 여자, 길게 자란 수염을 옷으로 대체한 노인, 진흙으로 몸을 칠한 아이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알몸인 사람들까지 저마다 자신의 방식으로 피부를 드러내고 있었다. 심지어 궁전을 지키는 경비대마저 갑옷은커녕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군화와 건틀릿과 투구만 쓰고 창을 위험있게 들었다. 남자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탈의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남자는 수십 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황금 왕관에 붉은 머리가 눈에 띄는 호를 쥐고 있었으며 온몸에 황금색, 붉은색, 흰색으로 이루어진 의복을 입고 있었다. 국왕인 그는 곧 군중 앞에서 연설할 예정이었다. 보통의 임금이라면 더욱더 화려한 의복과 장식들을 걸치겠지만 이 나라의 임금은 옷을 하나둘씩 벗기 시작했다. 먼저 호를 붉은색 쿠션 위에 내려놓고 화려한 왕관을 벗은 뒤 목 아래 매듭을 풀자 뒤로 길게 늘어뜨린 망토가 스르륵 바닥으로 떨어졌다. 상해의 반짝이는 황금 단추를 하나씩 풀고 사자머리 벨트를 느슨하게 풀었다. 상의를 벗고 바지의 단추도 풀어 벗자 흰색 속옷과 스타킹만 신고 있었다. 왕은 그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마네킹 앞에 섰다. 마네킹은 머리와 두툼한 가슴을 드러냈지만 팔다리가 없는 모양이 본래의 용도를 상실했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국왕은 그 앞에서 흰색 스타킹을 벗어던지고 마지막 남은 속옷들도 모두 벗었다. 그리고 마치 옷을 가져가듯 마네킹을 쓰다듬더니 보이지도 않는 옷을 입기 시작했다. 수개월 전이었다. 임금은 속에서부터 들끓어오르는 노출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묵직하고 거추장스러운 의복을 입고 왕자에 앉을 때면 그저 벗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시작은 사소했다. 궁전 복도를 지나가다 자신의 망토에 걸려 넘어진 임금은 복도에 늘어선 장식 갑옷 중 하나를 붙잡고 일어나다 장갑과 소매가 찢어져 벗겨졌다. 몸통뿐만 아니라 손마저도 흰 장갑으로 꽁꽁 싸맸던 임금은 시녀에게 처음으로 손을 보였고 시녀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 임금님, 손이 아름답고 따뜻하시네요. 임금은 놀라 시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은 찰나였고 곧 알 수 없는 희열감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다. 이후로 임금은 실수와 우연을 가장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의 피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음식을 흘려 상의의 단추를 풀거나 활쏘기를 할 때 소매를 걷어 팔뚝을 드러내는 등 점점 강도를 높여갔다. 보다 못한 신하 하나가 이를 지적했다. 전하, 제발 채통을 지켜주시기 바라옵니다. 천한 것들에게 속살을 보이는 것은 곧 크나큰 국왕의 위엄이 벗겨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임금은 욱하는 기분을 느꼈지만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이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하루는 기가 막힌 생각을 떠올렸다. 대신들은 들어라. 현재 짐의 의복을 만드는 자는 그 실력이 형편없어 나의 위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구나. 내 새로운 재단사를 영입하였으니 앞으로 나의 의복은 이 사람이 모두 담당하리라. 신하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재단사가 끌려가는 것을 보았고 임금이 소개하는 새로운 재단사를 바라보았다. 전하, 방금 보내신 재단사는 대대로 왕실의 의복을 만들었던 장인이옵니다. 이 새로운 재단사는 무엇이 특별하기에 곁에 두신다고 하옵니까? 새파랗게 젊은 재단사는 겉보기에 그 어떤 연륜도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은 듯했다. 이 자는 인간의 양심을 비추는 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자가 만들어낸 의복을 어진 자가 바라보면 천상의 천사들이 입는 옷으로 보일 것이요. 악한 자가 본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짐은 앞으로 이 자가 만든 옷을 입고 어진 자만 곁에 둘 것이다. 신하들은 혼란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신하들은 새 제단사가 일하는 공방으로 가 작업을 지켜보았다. 신하들은 분명 물레 앞에서 실을 짜는 제단사의 손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임금은 감탄을 자아냈다. 훌륭하군. 이 실에서는 천상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구나. 이후로 신하들은 제단사가 실을 모으는 작업, 천을 짜는 작업, 의복을 재단하는 작업까지 지켜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임금이 그때마다 입에 마르도록 칭찬하니 신하들은 악한 마음을 들킬까봐 칭찬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의복이 완성되고 왕은 그것을 걸치고 왕자에 앉아 신하들에게 선보였다. 신하들은 난생 처음 임금의 알몸을 바라보면서 식은땀을 흘렸다. 마침내 한 신하가 참지 못하고 외쳤다. 전하, 이게 무슨 망신이옵니까? 선 왕의 가르침을 잊으신 겁니까? 국왕으로서 위엄과 채통을 지켜야 백성들이 존경과 충성을 보이옵니다. 당장 제단사를 사형시키고 국왕의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임금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외쳤다. 백성들의 존경과 충성이 한낱 의복에서 나온다는 말이냐? 나는 존재만으로 이 땅의 모든 것에 명령을 내린단 말이다. 너는 내가 아니라 의복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란 말이냐? 네 놈은 속에 악이 가득하구나. 당장 이 자리를 처형하라. 항의를 열었던 신하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칼날이 번쩍이더니 가슴팍으로 칼이 꿰뚫고 나왔다. 피가 뿜어져 궁전을 어지럽혔고 신하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또 누가 나를 알몸이라 하느냐? 임금이 외치자 신하들은 앞다투어 찬사를 보냈다. 전하, 새 의복이 훌륭하시옵니다. 의복이 천상의 빛을 뿜어대니 하늘의 천사들과 어울리시는 듯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치. 전하의 후광이 온 나라를 비추옵니다. 임금은 그 순간 너무나도 희열에 차올라 자칫 약물이 솟아오를 뻔했다. 그러고는 선포하였다. 새 의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가겠노라. 내 나라는 악한 자는 감히 발을 딛지 못하는 천상의 나라이니라. 누구라도 이 의복을 보지 못하는 자는 악마이니 악마는 감히 이 나라에서 살아남지 못하리라. 임금은 마네킹 앞에서 보이지도 않는 옷을 입는 것을 마쳤다. 임금은 처음 대중에게 알몸으로 나서겠다고 명한 날을 떠올리며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갔다는 것에 감탄했다. 방을 나서 복도 끝에 다다른 문을 열고 나간 뒤 거대한 성문까지 통하는 길을 걸었다. 분수대의 흰 대리석이 물을 머금고 하얀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푸르른 잔디가 정원에 자리하고 있었다. 정원을 가로질러 성문까지 가는 길의 양옆에는 가로수 대신 마네킹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마네킹은 국왕이 그동안 입었던 거추장스러운 의복들을 걸치고 있었다. 마네킹은 죽은 인간의 상체였다. 임금의 탈의실에 있던 마네킹과 마찬가지로 팔과 다리가 없고 상체만 박제된 채 꼬챙이에 깨어 국왕의 옷을 걸치고 있었다. 방부 처리가 안 되는 눈알과 혓바닥은 뽑혀서 없었고 그 자리는 차가운 공기만이 의심연스럽게 통하고 있었다. 가장 앞자리에는 임금에게 처음 알몸을 외쳤던 신하가 있었다. 신하는 제대로 방부 처리가 되지 않아 미라같이 삐쩍 말랐다. 그 다음에는 임금이 처음 거리를 나섰을 때 알몸이라 놀렸던 소년이 있었다. 몸집이 작은 소년은 꼬챙이가 몸을 간통하여 목을 꿰뚫고 입으로 나와 있었다. 그 다음은 임금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던 소년의 어머니가 있었고 다음은 임금을 보고 웃었던 상인이 있었다. 다음에는 외국에 파견되었던 외교관이 임금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궁전에 도착하여 알몸을 보고 놀랐다가 팔다리가 잘려 꼬챙이에 깨었다. 그 다음에도 인간 상체가 각양각색의 이유로 꼬챙이에 깨어 임금의 의복을 입고 있었다. 성문을 열고 나서자 수만 명의 알몸이 환호성을 질렀다. 임금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 임금님, 실로 천상의 왕이시옵니다. 임금님의 후광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옵니다. 임금님 사랑합니다. 임금님의 영광이여 영원하여라. 수십, 수천, 수만의 찬사가 떠올랐다가 파묻혔다. 온 나라에는 새 제단사가 짜는 실로 만든 옷이 대유행이었다. 사람들은 투명한 옷을 입으며 뽐냈고
점점 알몸을 남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나아가 알몸을 남에게 보이는 쾌락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군중에 파묻혀 서로 알몸을 비벼댔고 온 군중이 쾌락의 도가니로 울부짖었다. 그 중심에 있는 임금은 지붕 없는 커다란 의전용 마차에 올라 두 팔을 벌리고 있었다. 백성에게 알몸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온몸에 전기와도 같은 쾌감이 흘렀다. 임금은 자신의 약물을 한껏 부풀렸다. 팽팽한 약물은 의존용 마차에 가려져 있었고 상체만 대중들에게 보였다.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자 임금은 마차 지지대 위에 올라섰고 자신의 부풀어 오는 약물을 국민에게 거리낌 없이 보여주었다. 임금은 마차 위에 올라서서 두 팔을 벌리고 쾌락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때 신하 한 명이 마차에 뛰어올라 임금에게 다급하게 보고했다. 전하,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왕국을 차지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뭐라고? 당장 군대를 끌고 나가 방어하라. 왕국은 무너지는데 채 3일이 걸리지 않았다. 임금의 군대는 갑옷을 걸치지 않아 이웃나라 군대의 화살비에 속수무책이었고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화살꽂이가 된 시체들이 쌓여갔다. 마침내 이웃나라 장군이 성문을 부수고 왕자 앞으로 걸어갈 때 임금은 공포에 질려 무거운 왕관과 호를 떨어뜨리는 것도 모르고 왕자 뒤로 채통 없이 숨었다. 이웃나라 장군의 부하들은 임금을 찾아내 끌어내렸고 장군은 왕자에 앉은 채 임금을 내려다보았다. 시로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머리를 조아리는 임금은 장군의 눈에 시장 잡상인보다도 못한 존재였다. 뭘 하느냐? 당장 이 짐승을 처형하라. 임금은 이 말에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어찌 그런 야만스러움을 보이느냐? 나는 패배했으나 일국의 왕이고 너는 승전했으나 예를 아는 나라의 장군이 아니더냐? 승자가 패자의 국왕에게 보여야 할 예법이 있지 않느냐? 장군은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다. 국왕, 이 나라에 예법을 보여야 할 국왕이 어디 있느냐? 예법이란 본디 옷 위에 걸치는 것이다. 옷이 있어야 위엄이 있고 예법이 있으며 권력이 나오는 것이다. 너 자신을 보아라. 피둥피둥 허연 살집을 드러낸 게 부죽간에 되지만도 못하는구나. 내 보니 이 나라의 임금의 옷은 성문길에 세워진 시체들이 입고 있더구나. 그 시체들이 임금의 옷을 입고 있으니 해야 할 예법은 그것들에게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당장 이 자를 처형하여 그렇게도 좋아하는 알몸으로 거리에 전시하라. 임금은 울부짖으며 자비를 빌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칼날뿐이었다. 병사들이 휘두르는 거대한 칼에 오른쪽 다리가 피를 뿜으며 잘려나갔고 임금은 휘청거리며 넘어졌다. 3번의 칼날이 다시 번쩍였고 임금의 남은 팔다리가 모두 잘려나갔다. 병사 하나가 단도를 꺼내더니 그때까지도 돼지처럼 울부짖던 임금의 혀를 잘라냈고 이어서 두 눈알도 뽑아버렸다. 커다란 창을 든 병사가 창을 임금의 항문으로 꽂아 넣었다. 골반이 부서지는 고통과 내장이 찔리는 충격에 피거품을 뱉던 임금은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임금은 그 상태로 거리에 꽂혔다. 축 처진 약물만이 희열에 차 군중 앞에 섰을 때와 지금의 상반된 기분을 보여줄 뿐이었다. 인어공주. 폭풍우는 예고 없이 몰아쳤다. 왕자를 태우고 있던 황금 함대의 기함은 그 위용이 무색하게도 한순간에 파도에 잡아먹히고 말았다. 망망대해 물속에 가라앉으며 왕자는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가느다란 팔, 사파이어 같은 푸른 눈동자, 부끄러움 따위는 없이 드러낸 뽀얀 가슴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바다를 누비며 자신의 뭇까지 데려다준 비단 지느러미도. 왕자는 정복자였다.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고 약탈했으며 파괴했다. 그러면서 타국의 왕녀, 시녀, 평민 가릴 것 없이 놀이개로 삼았고 끝 모르는 욕망을 거리낌 없이 분출했다. 새로운 국가를 침략할 때마다 여자를 끌어들였고 지루해진 여자는 성박 황무지로 내쫓거나 매음굴에 팔아버리면 그만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인어에게 구해진 왕자가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던 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심해에 있을 인어들과 그들의 나라에 대한 정복욕이었다. 분명 그 바다의 국가에도
미녀들이 수없이 많으리라. 왕자는 자신을 무대에 눕힌 후 바라보던 인어의 표정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것은 자신에게 반한 암컷의 표정이었다. 그가 수도 없이 봐왔던 바로 그 표정.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해안 근처 성에 머무르면서 인어들의 나라와 자신을 구해준 인어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왕자가 해안의 성에서 생환을 기념하기 위해 그리고 이웃나라와의 화친을 기념하기 위해 연애를 벌이고 있을 때였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불쑥 알몸의 여인이 등장했고 그녀는 대책 없이 왕자에게 달려들어가 근위병에게 포위되었다. 그녀는 지느러미 대신 매끈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왕자는 그녀의 푸른 눈동자와 자신을 사랑에 맞지 않는 눈빛에서 그날 밤의 인어임을 눈치챘다. 왕자는 흥분되는 감정을 감추고 표정을 가다듬었다. 이 자리에는 이웃나라와의 화친의 대가로 받게 될 막대한 곡물과 자신과 결혼할 공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자는 멀리서 눈으로 인어를 훑었다. 바닷속에서 물결에 따라 흔들렸을 가슴과 오목하게 들어간 배꼽, 잘록한 허리, 아직 솜털이 돋은 채인 보송한 사타구니가 아무런 장벽 없이 드러나 있었다. 어두운 밤, 슬쩍 스치기만 했을 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몸의 지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다리를 얹은 인어의 몸은 지나치게 성숙하거나 아주 미숙했다. 왕자는 그 몸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근위병이 인어의 목에 날카로운 창을 들이대고 소리쳤다. 무엄하도다. 네 신분을 밝혀라. 인어의 입은 아가미처럼 뻐끔뻐끔 공기를 내뱉기만 할 뿐 어떤 말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인어는 울먹이며 왕자를 바라보았다. 진주처럼 반짝이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성대를 사용해 소리내는 법을 몰라서인지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 모습에 왕자는 쾌재를 불렀다. 이토록 탐스러운데 말까지 못한다니 어느 여자보다도 순종적일 것이 분명했다. 두 나라가 연을 맺는 귀한 연애를 방해했으니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겠죠? 이웃나라 공주의 말에 근위병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위병이 거친 손길로 인어를 연회장에서 끌어내려고 할 때 왕자가 말했다. 오늘처럼 기쁜 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야 되겠습니까? 어쩌다 흘러들어온 벙어리인가 본데 자비를 베풀어 먹을 것을 주고 내쫓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왕자가 손짓하자 근위병이 인어를 놓아주었다. 연회에 참석한 귀족들이 박수를 치며 왕자의 인품을 칭찬했다. 왕자는 그 박수를 공주의 아름다움에 돌리며 근처에 있던 하인의 귓가에 속삭였다. 저 여자를 내 방으로 들여라. 그는 몰랐다. 자신이 은밀히 인어를 빼돌리는 것을 공주가 의미심장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왕자의 침실에 향유로 몸을 씻은 인어가 들어왔고 인어의 아름다운 몸을 다시금 찬찬히 살펴본 왕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인어에게 다가갔다. 한 번도 남성의 손을 타지 않은 인어의 몸을 자신의 것으로, 나만의 것으로 천천히 물들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순백의 처녀를 요부로 타락시키는 것도 각별한 재미일 테지. 왕자는 두려움에 떠는 인어의 몸을 찬찬히 쓰다듬으며 침대에 조심스레 눕혔다. 인어는 왕자가 이끄는 대로 순순히 따랐다. 왕자는 자신의 눈길을 한눈에 뺏어간 봉긋한 가슴부터 공략했다. 생크림을 먹듯 부드럽게 핥기도 하고 연분홍색 가슴을 손가락으로 유린하기도 했다. 인어는 이 모든 것이 처음인 듯 혀와 손이 닿는 대로 움찔거리며 흐뭇한 반응을 보였다. 왕자가 가슴에서 시작해 오목하게 들어간 배꼽을 혀로 핥으며 내려가 사타구니를 탐닉하기 시작하자 인어는 온몸을 떨며 흥분했다. 인어는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잊은 듯 입을 벌리고 교성을 내뱉으려 했고 왕자는 그 모습에 더욱 흥분하며 단단해진 자신의 약물을 축축해진 인어의 사타구니에 거치게 집어넣었다. 단단하고 커다란 약물이 인어의 막을 찢으며 작은 저항을 뚫고 도달하자 인어는 허리를 뒤로 꺾으며 바르르 떨었다. 인어의 사타구니로 흐르는 피, 움찔거리며 흥분하는 인어, 그 와중에 봉끝이 솟은 가슴과 잘록한 허리, 다시 풍부해지는 골반을 보며 왕자는 거침없이 인어를 유린했고 인어는 첫 경험에 아픔을 느끼는 듯 하면서도 온몸이 달아올라 왕자를 꽉 잡고 매달렸다. 왕자는
자신의 밑에서 숨을 헐떡이는 인어를 만족스러운 눈으로 보고는 계속해서 인어의 몸을 탐했다. 이때껏 느껴보지 못한 충족감과 만족감이 왕자를 휩쓸었고 이날 이후 인어와의 잠자리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왕자는 순종적인 인어를 쉴 새 없이 흥분시켰고 인어의 사타구니는 마를 새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며 잠자리가 익숙해진 인어는 먼저 왕자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머리에는 오로지 왕자의 약물밖에 없는 듯 온몸을 이용해 날이 갈수록 왕자를 더 만족시켰다. 왕자는 낮이면 이웃나라 공주와 화친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떻게 하면 인어와 공주를 둘 다 취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왕자님, 듣고 계세요? 인어와의 지난밤을 생각하던 왕자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공주가 의아하다는 얼굴로 왕자를 바라보았다. 네, 듣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공주가 왕자에게 긴 펜을 내밀었다. 양피지에는 화친과 결혼에 관한 내용이 쓰여 있었다. 왕자가 꿈에서도 바라던 일이 실현이 되는 순간이었다. 왕자가 서명을 마치자 공주가 환하게 웃으며 왕자의 손을 잡았다. 왕자님께서 생환하신 바다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싶어요. 왕자는 공주와의 첫날밤을 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인어와는 다른 재미가 있을 터였다. 온몸을 실크 드레스로 싸매고 있는 저 콧대 높은 공주를 눕힌다면,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위에서부터 천천히 맛본다면 상상만으로도 아랫도리가 부풀어 올랐다. 발가벗고 달려드는 인어도 좋지만 요조숙녀는 하나하나 벗기는 재미가 있을 터였다. 왕자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공주는 화사하게 웃을 뿐이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웃 나라에서 가져온 실크로 꾸민 식장에 두 나라의 혼약을 축하하며 진상된 온갖 금은보화가 놓였다. 빼어난 요리사가 준비한 만찬이 차례차례 식탁 위에 올라갔다. 두 나라의 귀빈들이 모여 식장을 빼곡히 채웠다. 귀빈을 모두 대접하고 그들이 돌아가자 어느덧 해가 저물었다. 왕자와 공주는 첫날밤을 치를 별관의 방을 안내받았다. 공주가 몸을 씻으러 옆방으로 향했을 때 왕자는 쾌재를 불렀다. 왕자의 진짜 만찬은 이제 시작인 것이다. 그때 반대쪽에 난 작은 방문에서 문을 긋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여니 알몸에 천을 두른 인어가 서 있었다. 왕자는 근위병에게 궁전한 아무 별관에 인어를 가둬두라 했던 자신의 명령을 생각해냈다.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 수 있지? 몸 단장을 마친 공주가 들어오는 소리에 왕자는 황급히 작은 방문을 닫았다. 식은땀을 흘리는 왕자를 보고 공주가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왕자님? 아무 일도 아닙니다. 왕자가 태어난 척 손을 비볐다. 공주는 포도주를 건네며 침대에 걸터 앉았고 왕자는 얼른 들이킨 다음 양초에 불을 껐다. 방은 완전히 캄캄해졌다. 바다를 비추는 달빛만이 창으로 스며들 뿐이었다. 왕자는 천천히 공주의 실크 로브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 막 목욕을 마친 공주에게서 장미꽃잎 냄새가 났다. 공주의 아래 꽃잎에서도 같은 냄새가 날까? 왕자가 피식 웃으며 가슴을 모아주려는 순간 공주가 말했다. 왕자님, 혹시 인어를 보신 적 있나요? 놀란 왕자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인어는 왜? 왕자가 얼버무리자 공주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는 본 적이 있답니다. 아주 어렸을 때요. 선상 위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바다가 일렁이더니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지만 거센 비바람과 천둥 소리에 제 목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곧 배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그때였어요. 인어가 저를 바닷속에서 끌어안아 준 게. 왕자는 공주의 이야기가 어릴 적 이야기라는 걸 알고는 안심했다. 아마 꿈꾼 걸 기억하는 거겠지. 공주가 이야기할 동안 계속 그녀의 몸을 지붕거리며 건성으로 들었다. 시답지 않은 옛날 이야기는 그만두고 어서 본편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공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인어가 저를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구해주었죠.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녀가 인어공주이고 바닷속에도 거대한 나라가 있다는 걸. 왕자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 공주가 자신과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혼란에 빠졌다.
그럼 공주도 그 벙어리를 만났단 것인가? 그때 작은 방의 문이 끼익 열리며 인어가 걸어 들어왔다. 창가에 들어온 달빛이 인어를 비추고 인어의 손에 들린 예리한 단검이 달빛을 반사하며 요서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인어가 바다에서 사람을 구해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비명을 지르려던 왕자의 숨이 턱하고 막혔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바다에서는 특이한 독도 쉽게 구할 수 있더군요. 포도주는 마음에 드셨나요? 공주는 인어가 다가오자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어리석고 색만 밝히는 왕자님. 바다에 사람을 빠뜨리는 것은 재물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게 자의였든 자연의 뜻이든 인어는 그 사실을 구별하지 않죠. 그리고 인어는 육지의 고기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인어가 더 잔인한 것은 먹기 전에 충분히 모든 것을 즐기려 한다는 것이죠. 그게 육체적 기쁨이든 재물이든 가리지 않아요. 왕자는 자신의 약물에 갑자기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 밀려오자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몸이 굳어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고통은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다니. 바다의 신비한 독에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하반신에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왕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다보자 거기엔 자신의 약물을 입으로 잘라 물며 배시시 웃고 있는 인어가 보였다. 인어는 왕자의 약물을 천천히 씹어 삼키며 왕자에게 진한 미소를 보였다. 저는 모든 수행원을 제물로 바치고 살아남았어요. 왕자님은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죠. 인어 공주는 그 대가를 받으러 온 것이니 제가 도울 수는 없겠네요. 왕자님의 나라는 저와 아바마마가 잘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방을 나가는 공주를 보며 왕자는 체념했다. 이제는 빠져나갈 길조차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약물을 전부 먹어 삼키고는 발가락 끝부터 야금야금 뜯어먹고 있는 인어를 보며 왕자는 고통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그저 이 고통을 빨리 지나가기를, 차라리 어서 빨리 죽기를 기도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왕자는 올해 16,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 외국을 돌던 중 이웃 나라에서 한 공주를 만났다. 탐스러운 금발을 귀 뒤로 넘기며 새초롬이 웃는 모습에 왕자는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공주 또한 자신을 뜨겁게 바라보는 왕자의 모습을 보며 떨림을 느꼈고 둘은 금방 연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결혼을 바랬으나 공주의 부모인 왕과 왕비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는 공주가 태어났을 때 받았던 마녀의 저주 때문이었다. 공주가 진정한 사랑을 찾는 날 영원한 잠에 빠질 거라는 끔찍한 저주였다. 마녀는 공주가 저주에 걸리면 공주의 몸을 뺏기 위해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마녀의 힘을 알고 있던 왕과 왕비는 어떻게든 둘의 사이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공주는 왕자와 사랑을 확인한 뒤였다. 왕자의 품에서 공주가 서서히 눈을 감는 날, 그는 그녀를 놓지 못한 채 울부짖었다. 공주에게 걸린 저주를 푸는 방법은 아무도 몰랐고 왕자는 공주가 잠든 후에도 곁을 떠나지 않다가 이내 결심을 했다. 공주 곁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죽이다 보면 공주의 몸을 뺏기 위해 찾아올 마녀를 죽이고 이 저주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부터 왕자는 귀기 어린 눈으로 유리관에 안치된 공주의 몸을 지켰다. 마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어 다가오는 모두를 단칼에 죽이면서 곧 세상 모두는 왕자마저 마녀의 저주를 받아 미쳤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공주의 부모인 왕과 왕비뿐 아니라 자신의 걱정에 찾아온 부모까지도 죽인 페르나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두 왕국은 왕과 왕비를 모두 잃고 분열과 쇠퇴를 거듭해 결국 멸망의 길에 접어들었다. 왕자는 그런데도 공주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세상은 왕자를 마왕이라 불렀다. 이 악덕한 마왕아! 순순히 내 칼을 받고 죄 없는 공주를 풀어줘라! 네 놈은 마녀냐? 아니면 마녀의 사주를 받고 온 어리석은 녀석이냐? 감히 네 놈이 공주를 탐하려 하느냐? 너무나 오랜 시간 공주의 곁을 지켜왔던 왕자는 자신에게 접근한 모두가 마녀처럼 보였다. 정상적인 사고는 점점 불가능해졌고 그저 이렇게 찾아오는 이를 모두 죽이다 보면 공주를 깨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용사라고 칭하며 자신을 처치하러 온 사람도
그의 눈에는 마녀의 끈앞풀로 보일 뿐이었다. 내가 마왕에게 죽다니, 세상의 정의는 소멸했는가? 나는 마녀만 죽이면 된다. 내게 다가온다면 마녀라 생각하고 뵐 뿐이다. 왕자는 자신을 마왕이라 부르며 달려드는 용사들을 죽일 때마다 괴로워했지만 그녀에게는 마녀를 구분할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그저 다가오는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며 공주를 지킬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녀는 나타나지 않았고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은 그의 힘을 앗아가기 시작했다. 공주를 위한 그의 마음은 시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세졌지만 기력은 쇠하고 날카로운 검은 무뎌져만 갔다. 결국 왕자는 어느 날 나타난 용사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마왕이여, 부디 다음 생에는 죄를 뉘우치기 바라오. 내가 죽으면 마녀에게 천벌은 누가 내리는가? 어리석은 용사여, 너의 하찮은 정의가 결국 공주를 죽이는구나. 나는 마왕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국의 왕자다. 내 죄가 있다면 공주와 진심으로 사랑했던 죄밖에 없다. 용사는 마왕의 마지막 말이 자신을 흔들기 위한 발악으로 생각해 주저없이 마왕의 목을 팼다. 하지만 소문과는 달리 키스를 건넸음에도 깨어나지 않는 공주를 보자 마왕이 했던 말이 맴돌기 시작했다. 용사는 무너진 왕성에 들어가 기록을 찾아보고서야 마왕이 했던 말이 진실임을 깨달았다. 잠들어버린 공주와 그녀를 지키며 마왕이라고 불리던 왕자, 그리고 그녀의 몸을 뺏으러 찾아올 마녀에 관한 이야기가 그에게 죄책감과 책임감을 불러일으켰다. 용사는 황급히 공주가 안치된 곳으로 돌아가 이전의 왕자처럼 곁을 지키기 시작했다. 마녀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주변 왕국으로 마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잠든 공주를 보기 위해 마왕이 지키던 탑으로 몰려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용사가 있었고 용사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 경고했다. 마녀는 죽지 않았소. 공주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것이 그 증거요. 마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니 접근하는 자는 마녀라고 생각하겠소. 사람들은 마왕과 똑같은 말을 하는 용사를 보며 마왕이 죽으면서 저주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곳에 모인 사람 중 하나가 타에 이르려 다가서자 용사는 주저없이 그를 베어 죽였다. 사람들은 마왕이 죽자 더 흉악한 마왕이 탄생했다며 비탄을 감추지 못했다. 용사가 마왕이 됐다는 소문은 그를 키운 유모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걱정이 된 나머지 그를 찾아가 눈물로 설득했다. 전혀 상관없는 공주를 지키기 위해 왜 목숨을 거냐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할 뿐이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저 여자를 제가 끌어내야겠어요. 저 여자 하나 때문에 도련님을 온 세상의 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유모는 공주가 누워있는 유리관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용사는 유모를 향해 검을 겨눴지만 차마 해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용사가 고민하는 동안 유모는 유리관을 열어 공주의 팔을 덥석 잡았다. 유모, 안 됩니다. 유모가 공주를 유리관에서 꺼내려고 하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용사는 유모의 등을 베었다. 단말마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유모는 마지막 말도 잊지 못한 채 그대로 죽었다. 유모, 유모, 나 용서하시오. 용사는 유모를 죽인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하염없이 유모의 시체를 바라보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용사는 유모의 시체를 묻고는 다시 공주의 곁을 지키기 시작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용사는 유모가 이렇게 먼 거리를 올 건강 상태가 아니라는 것과 칼을 든 자신에게 살기를 뿜으며 담벼들 만큼 강단 있는 여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다. 혹시 마녀가 아닐까 의심이 갔지만 유모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그저 착각으로 치부했다. 이제 저 관에 누워있는 사람이 공주일지 마녀일지 확신 없는 상태에서 용사가 느끼는 죄책감은 계속 커져만 갔다. 용사의 눈은 검게 죽어왔고 핏기가 사라진 얼굴에는 점점 살기가 드리웠다. 결국 용사도 이전의 마왕이라 불린 왕자와 같아 보이게 되었다. 유모를 죽인 후 그는 더욱 꺼리낌 없이 찾아오는 모두를 죽였다. 거친 싸움을 반복하며 입은 상처와 그 상처에서 흘린 피로 더러워져 갈 때쯤 드디어 공주가 깨어났다. 용사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찾아온 마을 처녀를 죽이자마자 발생한 일이었다. 용사는 크게 기뻐하며 마침내 마녀가 죽어 공주가 깨어났다고 기뻐했다.
이제 자신과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리라. 용사는 공주가 사랑스러운 시선을 보내주길 기대하며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용사는 봉두남발의 피치갑이었고 그런 용사를 공주는 더러운 벌레를 보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용사는 자신의 상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에 당황했고 유모를 죽인 이후 생겨난 두려움과 의심이 급격하게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확인을 위해 공주에게 다가가려 하자 공주는 진저리를 치며 두려워할 뿐이었다. 이 괴물! 대체 뭐야? 괴물아! 썩 꺼지거라! 공주의 비명과 외침을 들으며 크게 혼란에 빠진 용사는 너무나 당황해 굳어버렸고 머릿속에는 의심과 혼돈이 계속해서 몰아쳤다. 마침내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찾아왔던 한 왕자가 혼란에 빠져 꼼짝도 하지 않는 괴인에게 몰래 다가가 목을 쳤다. 공주를 지키기 위해 인생을 바쳤던 용사는 그렇게 죽어버렸다. 공주, 진정하시오. 마왕은 내가 처치했소. 나는 저 먼 곳에 있는 왕국의 왕자요. 왕자님? 왕자가 보기에 공주는 자신이 잠들었던 때와 너무나도 다른 풍경에 커다란 혼란을 느끼는 듯했다. 왕자는 당연하다 생각하며 공주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공주, 그대가 마녀의 저주에 쓰러지고 나서 마녀는 마왕을 소환해 그대의 곁을 지켰소. 아주 간악하고 잔인한 마녀였지. 하지만 그대가 이렇게 무사히 깨어난 것을 보니 마녀의 저주가 효력을 다했나보. 이제는 안심해도 돼요. 이제 나와 함께 이곳을 빠져나가 진정한 사랑을 나눕시다. 공주인 척하던 마녀는 왕자의 말을 듣더니 그제야 환하게 웃었다. 마왕은 아니지만 뭐 어떠랴. 그동안 공주의 몸을 차지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들키지 않고 제대로 성공한 듯 싶었다. 옆에서 열심히 이것저것 말하고 있는 왕자의 말을 들어보니 자신이 깨어나면 사람들은 마녀가 죽었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이 덜 떨어진 것 같지만 잘생긴 왕자는 적당히 맞춰만 주면 진정한 사랑이라 착각하면서 날 위해 살겠지. 오, 왕자님, 감사합니다. 마녀는 눈물을 흘리며 쓰러지듯 왕자의 품에 안겼고 왕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으로 마녀를 부축했다. 왕자의 표정을 보며 마녀는 고소를 금치 못했다. 멍청한 놈, 멍청한 사람들. 세상 사람 모두가 너무나 멍청하게 느껴졌다. 목이 잘린 마왕의 시체를 뒤로하고 왕자와 마녀는 진짜 왕자와 공주처럼 서로를 감싸 안은 채 탑을 나가기 시작했다. 탑을 나가기 직전 마녀는 목이 잘린 마왕을 보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 옛날 공주가 태어난 날 그녀를 저주했을 때 마녀가 보여준 그때 그 소름 끼치는 미소였다. 백설공주. 백설공주는 연애에서 자신을 가엾게 쳐다보던 왕자의 눈빛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백설공주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제 아무리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도 힘이 부족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였다. 백설공주는 어릴 때부터 매우 아름다웠다. 7살에 이미 왕국 최고의 아름다움이라 꼽혔고 10살이 넘자 대륙 곳곳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미모는 저주나 다름없었다. 어릴 적 친어머니를 여의고 맞은 계모는 아름다웠지만 마녀였다. 계모는 백설공주의 미모를 시기하여 왕이 궁전을 비울 때면 공주를 방에 가두거나 공주의 시종을 천박한 불황자들로 고용하기도 했다. 백설공주는 까닭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계모를 이해할 수 없었다. 새 왕비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왕도 백설공주에게는 고통이었다. 왕은 왕비만큼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이웃 왕국에 뒤처지는 것을 싫어했다. 더 큰 성, 더 강한 군대를 가지려 했고 아내와 딸도 최고의 미모를 갖추기를 원했다. 백설공주는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꿀 것을 강요받았으며 백옥 같은 피부를 위해 외출도 제한당하고 먹고 입는 것도 통제를 당했다. 그 결과 왕은 백설공주가 천하절색으로 자라나게 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한 나머지 아버지인 왕마저 백설공주를 탐하게 되었다. 왕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백설공주를 범했다. 아직 10대에 불과했지만 딸은 이미 미적으로 완성되어 있었다. 희고 기다란 다리, 새빨간 사갓빛 입술, 부드럽고 긴 흑발,
탄력 있는 가슴은 누가 봐도 아름다웠다. 왕은 공주의 덜 여문 음부를 희롱하며 쾌감을 느꼈지만 백설공주에게는 그 모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왕의 시기심은 백성에게도 향했는데 커다란 산과 그 광산을 보유한 7 형제에게 가장 강한 시기심을 느꼈다. 7 형제만이 험준한 산맥의 광산에서 철을 채굴할 수 있었고 광산의 강철로 군대를 무장하던 왕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왕은 뛰어난 능력과 재력으로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7 형제를 경계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회담이나 연회 때 7 형제가 얼마나 천박하고 냄새나고 못생긴 난쟁이들인지 소문내는 일뿐이었다. 왕과 왕비의 시기심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또 백설공주가 아버지의 탐욕에 고통받는다는 소문도 돌았다. 백설공주는 틈만 나면 자신을 구해줄 사람을 찾았다. 하지만 나라 안에서 자기 부모보다 힘이 센 사람은 없었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이웃나라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국력도 약했다. 연회 때 백설공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을 도와줄 이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힘없는 이웃나라의 왕자는 공주의 아름다운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며 떠도는 소문이 사실임을 알아차렸지만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왕비는 어느 날부턴가 왕이 자기 대신 딸을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백설공주의 미모에 자격지심을 느끼던 왕비는 남편의 몸과 마음까지 빼앗겼다는 사실에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왕비는 비밀리에 사냥꾼을 불렀다. 내일 왕국에 사냥대회가 있을 것이다. 사냥에 정신없을 때 백설공주를 뒤처지게 할 것이니 너는 산짐승이 물어간 듯 백설공주를 납치해라. 산속 깊이 데리고 가서 공주를 죽이고 내게 심장과 간을 가져오거라. 사냥꾼은 다음날 사냥대회가 열리자 왕비의 명령대로 무리에서 뒤처진 백설공주를 낚아채어 산속 깊이 끌고 갔다. 그녀를 죽이려는 찰나 사냥꾼은 백설공주의 눈물 어린 눈과 새빨간 입술, 끌려오느라 흐트러진 옷 사이로 드러난 속살을 보았다. 사냥꾼은 그 자리에서 공주를 겁탈했다. 사냥꾼의 헐떡이는 호흡과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아무도 없는 고요한 숲속에 퍼져나갔다. 일을 끝낸 사냥꾼은 바닥에 누워 넋을 놓은 백설공주를 보고 차마 죽일 수 없었다. 이대로 버려두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생각한 그는 공주를 숲에 두고 자리를 떠났다. 마침 숲에 노루 한 마리가 있어 대신 그 심장과 간을 왕비에게 바쳤다. 백설공주는 몸을 추스른 후 주변을 살펴보았다. 숲에는 나무가 울창했고 돌아가는 길은 찾을 수 없었다. 설령 돌아가도 왕비에게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다. 백설공주는 무작정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참으며 걷던 백설공주는 산 아래에 있는 널찍한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다. 백설공주가 조심스럽게 들어갔지만 주인은 보이지 않았고 식탁 위에 7명분의 음식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백설공주는 공주라는 체면도 망각한 채 음식을 정신없이 집어먹었다. 배를 한껏 채우자 몰려오는 피로감에 침실로 들어가 쓰러져 잠이 들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자 집 주인인 7 형제가 돌아왔다. 형제는 누군가 집에 침입한 흔적에 굉장히 당황했다. 누구지? 카펫에 흙먼지 묻은 신발로 다닌 사람이. 누구지? 우리 음식을 모조리 먹어버린 사람이. 누구지? 우리 침실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막내가 자신의 침대에서 쿨쿨 잠든 백설공주를 보고 물었다. 형제들은 모두 침실로 와 백설공주를 보았다. 아니, 공주님이 아닌가? 어째서 공주님이 도둑처럼 들어온 거지? 둘째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그러자 공주는 인기척에 깨었고 7 형제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안녕하세요. 무례를 무릅쓰고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냥꾼이 저를 납치하여 이곳 숲 한가운데 버려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백설공주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이게 사냥꾼이 혼자 공주를 납치할 리가. 듣자 하니 왕비가 공주의 미모에 질투를 느낀다고 했는데 계략을 써서 궁전에서 내쫓은 것이 분명하지. 공주를 보니 그럴만도 하군. 붉은 앵두 같은 입술에 눈꽃 같은 피부에 칠흑 같은 흑발을 지녔군. 하지만 이를 어쩌지? 공주를 돌려보내자니 왕비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고 여기 머무르게 하자니 우리를 안 좋게 소문내는 왕이 괘씸하군. 그 자식이라고 다를 게 없겠지.
형제는 백설공주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가만히 듣던 백설공주는 이곳에 있어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7형제에게 자비를 빌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공주의 몸이지만 집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겠어요. 하지만 형제들은 콧방귀를 낄 뿐이었다. 우리는 너 같은 허약한 공주는 필요치 않아. 이곳은 광산을 드나들기 위한 거처일 뿐 우리에게는 너희 왕가에 피척하는 성과 수십 명의 하인이 있다. 제발 저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형제들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의견을 교환한 뒤 백설공주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7형제의 아내가 되어라. 너의 아비인 왕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못생기고 가난한지 거짓을 퍼뜨리는 통에 시집 온다는 여자가 하나도 없구나. 하인들도 모두 남자뿐이야. 이는 모두 너의 아비 잘못이니 네가 대신 갚아줘야겠다. 백설공주는 광산의 7형제를 바라보았다. 실제로 7형제는 왕의 말과는 달리 키는 이 산을 지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키가 컸고 광산에서의 노동으로 근육은 바위와도 같았으며 얼굴은 대리석을 깎아 만든 조각상 같았다. 백설공주는 형제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상황이 어떻든 살 길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7형제를 따라 집을 나선 백설공주는 7형제가 사는 커다란 성에 도착했다. 거대한 바위산 중턱에 자리한 성은 궁전에 필적할 정도로 컸고 성벽은 산의 암석 그 자체였으며 성문은 아름드리 나무보다도 높았다. 성에 도착하자 하인들이 백설공주를 반갑게 맞이하였으며 그녀를 위한 침실도 마련해 주었다. 너는 이제 우리 형제의 아내이다. 네가 우선 할 일은 형제들의 밤일을 상대하는 것이야. 이곳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차츰 성의 안주인으로서 할 의무를 주마. 다음날 지체할 것 없이 7형제와 백설공주의 결혼식이 이루어졌다. 백설공주는 이 성 안의 유일한 여자였다. 그날부터 백설공주는 7형제와 번갈아가며 잠자리를 하였다. 첫째는 형제 중 가장 덩치가 컸고 실질적인 리더였다. 하지만 덩치와는 다르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듯했고 자신보다 한참 작은 백설공주를 안을 때 어찌할 줄 몰라 당황했다. 백설공주는 이 커다란 야수를 부드럽게 다루었고 이내 둘은 행복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둘째는 실질적인 살림을 도맡아 했다. 광산의 수익, 이웃나라와의 거래, 생산량 등을 관리했다. 도시에도 자주 방문하여 사회 경험이 많은 둘째는 여자 경험도 많은 듯 잠자리를 가질 때 자신이 이끄는 것을 선호했다. 유두를 간지럽히고 귀를 핥고 음부를 매만질 때마다 공주는 참을 수 없는 신음을 흘려댔고 둘째 또한 백설공주의 반응이 즐거워 언제나 적극적으로 잠자리를 가졌다. 셋째는 광산의 현장 지휘를 담당했다. 7형제는 모두 뛰어난 광부였지만 일꾼들은 서툴고 사고가 잦았던 터라 셋째는 사람들을 돌보며 진두 지휘를 하는 일을 맡았다. 그런 광산에서의 모습과 달리 그는 침실에서는 백설공주의 지배를 받길 원했다. 백설공주는 낮에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관과 반대되는 귀여운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셋째는 백설공주가 음경을 만져주는 것을 특히 좋아했고 백설공주는 늘 새로운 방법으로 셋째를 자극해주려 시도했다. 넷째는 보석을 제일로 잘 캐는 광부였다. 언제나 감각적으로 가장 찬란한 보석을 발견하는 그는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잠자리 기술은 형제 중에 가장 떨어졌다. 아무리 잠자리를 가져도 넷째의 실력은 늘지 않았고 언제나 눈치를 보느라 바빴다.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테크닉에 낙담했지만 백설공주는 형제를 평등하게 대하려 애썼고 넷째는 그런 배려심을 늘 고마워했다. 다섯째는 형제 중 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여유만 생기면 광산을 떠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고 그가 유일하게 형제들을 제치고 열의를 보이는 순간은 성에서 잔치를 벌일 때였다. 활달한 그의 최근 관심사는 백설공주와 시간을 보내는 거였다. 백설공주와의 잠자리도 좋아했지만 그보다도 어울려 노는 걸 더 재미있어 했고 성 안 구석구석을 처음으로 소개해준 것도 다섯째였다. 여섯째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서기관을 했을 정도로 기록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광산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학자였다. 광산 지도로 산의 갱도를 탐색할 수 있었고 어느 위치에 어떤 광물이 나는지 기록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소심한 탓에 백설공주가 먼저 방문을 두드리지 않는 이상 그녀를 부르는 일은 없었다.
그래도 그녀가 찾아가면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반가워했고 관계를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백설공주를 당황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막내는 형제 중 유일한 10대였고 가장 왜소했다. 하지만 작은 키와 마른 몸으로도 형들을 잘 따르며 도와주었고 그런 막내를 다들 아꼈다. 막내는 백설공주와 나이가 비슷한 탓에 말이 통했고 백설공주가 어려워하는 일이 있으면 먼저 눈치채고 도와주곤 했다. 착하고 성실한 막내는 몸집과 달리 형제 중 가장 큰 약물을 가지고 있었다. 백설공주는 막내의 바지자락을 처음 내렸을 때 손목만큼 굵고 팔뚝만큼 긴 약물을 보고는 어찌할 줄 몰랐다. 하지만 배려심 넘치는 막내는 우악스럽게 관계를 하지 않았고 천천히 부드럽게 백설공주 안으로 들어갔다. 자신을 가득 채우는 막내를 안으며 백설공주는 막내한테서 가장 큰 존재감을 느꼈다. 백설공주는 차츰 성 안의 생활에 적응하였고 해야 할 일도 찾아냈다. 형제들은 성의 관리에는 영 관심이 없었다. 어마어마한 재산과 으리으리한 외경과 달리 성 내부는 황량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고 이런 탓에 이웃나라의 귀족들도 한 번 방문하고는 다시 오기를 꺼렸다. 백설공주는 하인들과 함께 성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성은 금세 그 격에 맞는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으로 갖추었다. 7 형제는 이 모습에 크게 감동하였다. 자신들이 광산에서 캔 보석들로 이루어진 형형색색의 샹들리에를 볼 때면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박무장수가 성문을 두들겼다. 백설공주는 성에서 보기 힘든 물건들을 보자 반가운 마음에 노파가 내미는 빛을 곧바로 머리에 꽂아보았다. 그러자 빛에 발라두었던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백설공주는 쓰러졌고 노파는 이 모습을 보고 연기와 같이 사라졌다. 공주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7 형제들은 단숨에 달려왔다. 형제가 공주의 머리에 꽂힌 빛을 떼어내고 성의 치료사가 독을 해독하자 다행히도 일어날 수 있었다. 분명 이것은 그 마녀 같은 왕비의 짓일 거야. 공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독살하려는 게 틀림없어.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물건을 몸에 지니지 마시오. 형제들은 걱정하며 타일렀고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성에 음식을 나르는 상인이 도착했고 백설공주는 음식들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때 행렬 안에서 한 노파가 나와 새빨간 사과를 건넸다. 저희 마을에서 수확한 보석과도 같은 사과입니다. 꼭 공주님께 이 사과를 바치고 싶었습니다. 백설공주가 탐스러운 사과를 받아들고 감복하며 한입 베어 물자 이내 쓰러졌다. 이 모습을 본 노파는 또 연기와 같이 사라졌다. 7 형제들은 소식을 듣고 성으로 달려왔고 침대에 눕힌 백설공주가 어떤 해독제에도 깨어나지 않자 절망하였다. 그때 가장 백설공주를 주의 깊게 보던 막내가 목구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사과 한 조각을 꺼냈다. 거친 기침을 하며 백설공주가 깨어나자 형제들은 환호했고 공주는 걱정을 끼쳤다는 생각에 미안했다. 죄송해요. 성에 들어오는 음식을 확인하다가 그만 이렇게 되었네요. 이것은 그 마녀의 계략임에 틀림없소. 감히 우리 부인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하다니. 자식의 안위를 살피지 않는 왕가, 그 왕국과는 상종도 하지 않을 것이다. 형제들은 왕국과의 마지막 거래 창구까지 끊어버렸다. 철을 공급받지 못한 왕국은 당장 군사력에 큰 해를 입게 되었고 군대를 이끌고 형제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암벽으로 이루어진 광산의 성은 그 어떤 군대로도 함락당하지 않았고 결국 무기로 성벽을 두드리던 왕국의 군대는 모든 무기가 망가지자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전쟁은 왕국의 운명을 바꾸었다. 왕국이 패퇴하고 무기가 망가졌다는 소식에 원한을 갖고 있던 이웃나라들이 결탁하여 왕국을 무너뜨렸고 왕은 자신의 궁전에서 목이 매달렸던 것이다. 왕비는 가까스로 궁전을 탈출할 수 있었지만 적군으로 둘러싸인 왕국에서 갈 곳이 없었고 결국 광산의 성으로 도망오게 되었다. 대륙 최고의 미녀인 나의 딸 백설공주야. 내 목숨을 살려줄 수 있겠니? 하지만 백설공주는 성벽에서 마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눈짓으로 하인에게 명령을 내릴 뿐이었다. 하인들은 불에 달군 강철 구두를 마녀에게 신겼다. 마녀는 벗을 수 없는 강철 구두를 신고 발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춤추듯 몸부림치다 결국 죽고야 말았다. 마녀가 죽고 난 후 어느 날 이웃나라의 왕자가 광산의 성문을 두드렸다. 백설공주여, 그대를 만나러 왔소. 백설공주는 왕자의 모습을 보자
그 옛날 궁전에서 핍박당할 때 자신을 딱하게 쳐다보던 왕자임이 기억났다. 공주여, 그대가 난쟁이들의 광산에 갇혔다는 소식에 내가 구해주려 왔소. 백설공주는 어이가 없어 왕자를 바라보았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나라의 왕자님, 제가 구출받아야 할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군. 살아있어 다행이오. 하지만 거친 난쟁이들의 거처에 힘들게 있을 필요는 없소. 내가 데리러 왔소. 백설공주는 더더욱 차가운 얼굴로 왕자를 보았다. 때마침 7 형제가 들어왔고 백설공주는 남편들의 품에 안겨 왕자에게 말했다. 당신의 그 오만함은 상대의 가치도 느껴지지 않는군요. 가장 힘들었던 때는 힘이 없어 본척만척 하더니 만만하다고 알려진 이곳에 제가 있다니까 이제야 나타나나요? 이분들이 못생긴 난쟁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나의 남편들은 당신보다 키도 크고 더 잘생겼으며 더 부유하고 더 강합니다. 그 어떤 군대도 막을 성이 있어서 저를 지켜줄 수 있답니다. 당신은 이들보다 못났고 힘도 없으니 그만 돌아가기 바랍니다. 왕자는 자신의 신분만 믿고 이곳에 찾아온 것을 후회하며 터벅터벅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헨젤과 그레텔. 옛날 어느 한 지방의 대상인과 귀족이 자신들의 재산과 자기를 걸고 내기를 했다. 당신의 대를 이어줄 남자아이가 없다면 저의 모든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남자아이가 태어난다면 당신의 자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내기에 응한 귀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쌍둥이를 낳았다. 한 명은 여자아이였고 다른 한 명은 남자아이였다. 귀족은 고뇌에 빠졌다. 자신과 내기한 상인의 재산을 받고 자기를 뺏기지 않으려면 남자아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귀족은 욕심에 그만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내 아내가 어여쁜 딸 둘을 낳았네. 그 말을 들은 상인은 재산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쌍둥이의 아버지는 불안했다. 자식이 남매인 것을 알면 재산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들켜 가문의 수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귀족은 남자아이에게 여자아이 옷을 입히고 여자의 예법을 가르치며 여자로 키우기 시작했다. 남자아이에게는 헨젤이란 이름을, 여자아이에게는 그레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헨젤은 본인이 여자라 믿으며 성장했다. 둘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헨젤과 그레텔은 예쁜 외모를 지녔고 자라면서 더욱 아름다워졌다. 그들의 예쁜 외모에 사람들은 칭송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귀족은 헨젤의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할 때 극도로 조심했으며 일이 생기면 무마할 뿐 제대로 훈육하지 않았다. 그 결과 헨젤과 그레텔은 오만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같은 귀족이라면 모를까 하인들이나 평민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남매는 하인들의 물건 다루듯 함부로 다루며 학대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 헨젤과 그레텔이 성장하여 사춘기가 찾아왔다. 헨젤은 어느 날부턴가 자신의 신체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기 시작했다. 자신은 분명히 여자아이인데 여자만 보면 알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주체할 수 없었고 아랫도리가 묵직해졌다. 어느 날 헨젤은 같은 침대에 누워있던 그레텔을 보고 알 수 없는 욕망이 일어 괴로워졌다. 헨젤이 이상하다는 것을 그레텔은 눈치챘다. 헨젤, 왜 그렇게 괴로워하니? 그레텔, 너만 보면 내 사타구니가 폭발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레텔은 그 말에 큰일이 난 줄 알고 치마를 벗어 보여달라고 했다. 헨젤이 치마를 벗자 커다랗게 부풀어 오른 약물이 드러났고 그레텔은 자신에게 없는 이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건 분명 가정교사가 가르쳐준 남자의 약물이 틀림없었다. 그레텔은 무심코 헨젤의 약물을 잡았고 순간 알 수 없는 기분에 휩싸인 헨젤은 그만 사정을 하고 말았다. 이 모든 상황이 낯선 헨젤은 울음을 터뜨렸고 그레텔은 그 모습이 불쌍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다. 그레텔은 순간의 충동에 사로잡혀 헨젤의 입술에 키스하였고 헨젤도 욕망에 몸을 맡겼다. 둘은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지만 몸이 시키는 본능에 따라 밤새도록 서로의 육체를 탐했다. 그때부터 헨젤과 그레텔의 일탈이 시작되었다. 한 번은 자신들의 정사를 하인들에게 들킬 뻔한 적도 있었다. 이후 이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띄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몰라 밤마다 성 밖을 몰래 빠져나가 미래를 즐겼다. 커다란 나무 그림자 아래서 서로의 성기를 핥았고
호수에 몸을 반쯤 담근 채 알몸으로 사타구니를 문대며 철썩거리는 물소리에 박자를 맞추었다. 산 중턱 바위에서 달빛을 받으며 창의적인 체위를 연구하기도 했다. 멀리 갈 때면 길을 잃을까 걱정되어 간식 삼아 가져온 빵을 한 조각씩 떨어뜨리며 돌아갈 길을 표시하기도 했다. 어느 날 헨젤과 그레텔은 나무 아래서 정사를 즐기다가 영지의 경비병에게 그 모습을 들킬 뻔했다. 경비병은 남매가 서로 열중하는 모습을 보았으나 다행히도 어두운 밤이라 그들을 동물이라 생각했다. 경비병이 제대로 알아보고 쫓아오기 전에 달아났던 그들은 다음날 더 멀리 가기로 약속했다. 귀족 영지 내에서는 들킬 위험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금음달이 뜬 밤에 헨젤과 그레텔은 귀족의 영지 너머로 떠났다. 평소보다 더 멀리 가기에 표식용 빵도 2덩이나 챙겼다. 호수를 지나고 산을 넘어 붉은 단풍나무가 시작되는 숲에 다다르자 헨젤과 그레텔은 서로의 입술을 비벼대기 시작했다. 한동안 서로의 육체에 정신이 팔려 정신없이 향기를 빨아들였다. 숲에는 음탕한 신음이 오래오래 퍼졌다. 그들이 어지간한 정사에도 지칠 일 없는 젊은 육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일을 치르며 사춘기의 성욕을 쏟아내고 성으로 돌아가려는 찰나였다. 길 표식을 하기 위해 떨어뜨린 빵 조각들이 보이지 않았다. 헨젤, 어쩌지? 빵 조각 길이 없어졌어. 산짐승들이 모두 먹어버렸나봐. 귀족 영지 내에서는 숲 짐승들도 통제되기에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려도 물어갈 짐승이 없었다. 하지만 영지를 벗어나자 짐승들이 빵 조각을 모두 먹어버리고 말았다. 그제야 헨델과 그레텔은 사방에서 지저귀는 밤새들의 소리가 들렸다. 남매는 떨리는 마음으로 숲속 길을 찾아 헤맸다. 이대로라면 해가 뜨기 전에 성으로 도착하기는커녕 영영 숲에서 굶어 죽을 판이었다. 그때 그레텔이 숲에서 불빛을 발견하였다. 헨젤, 봐봐! 오두막이야! 오두막에 가까이 다다르자 집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창가로는 주황빛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으며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고 있었다. 헨젤과 그레텔은 노크도 하지 않은 채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창가의 촛불은 방 안을 비추었으며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헨젤과 그레텔은 정사 후 허기를 느낀 데다가 길을 헤매느라 크게 지쳐 있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아 개걸스럽게 음식들을 먹어치웠다. 배를 채운 헨젤과 그레텔은 소파에 누워 서로에게 기대 잠들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쪽잠 끝에 새로운 정사가 시작되었다. 비몽사몽에 치르는 정사는 더 과감한 법이었다. 헨젤이 그레텔 위로 올라가 걸쳤던 속옷을 막 걷어내는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다. 거기 누구냐? 헨젤과 그레텔은 당황하여 움직이지도 못했다. 대답하기도 전에 여인은 남매를 알아봤다. 아가씨들께서 이 누추한 곳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헨젤은 삽입 직전에 나체를 추스르면서 대답했다. 밤중에 산책을 나왔다가 숲에서 그만 길을 잃었네. 어쩌다 집에 들어왔는데 이해해주게. 여인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남매를 쳐다보았다. 혼란스러웠지만 이 상황을 알아차릴 수는 있었다. 헨젤은 여인의 표정에서 그녀가 자신들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귀족과의 쌍둥이는 사실 한 명이 남자였으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서로의 육체를 탐하려 밤에 몰래 나왔다는 사실을. 숲이 험해서 길을 잃기가 쉽죠. 밤 동안 편히 계시고 내일 성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성으로 돌아갈 수 있어 안도했지만 이내 커다란 위기감을 느꼈다. 귀족과의 비밀과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각이 온 세상에 까발려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또 천한 것에게 약점 잡힌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다. 여인이 남매를 위해 음식을 다시 마련하고 장작을 오븐에 넣으려는 순간 남매는 커다란 오븐 안으로 여인을 밀어버리고 뚜껑을 닫았다. 여인은 화염 속에서 끔찍한 비명을 질러댔다. 남매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맨몸으로 서로를 끌어안으며 비명을 듣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처음 서로의 나체를 보며 느꼈던 충동이 다시금 일었다. 헨젤과 그레텔은 그 어떤 관계보다 오늘이 가장 흥분되는 것을 느꼈다. 예전처럼 조용히 자신들끼리만 했던 관계는 이제 심심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절정에 다다른 남매는 서로의 정기를 내뿜고는 그 자리에 쓰러지듯 누웠다. 황홀감이 지나고 여운을 느끼며 누워있던 남매는 다시 허기를 느꼈다. 때마침 오븐에서는 맛있는 고기가 구워진 듯한 향이 나고 있었다. 자신들이 성에서 먹었던 그 어떤 고기보다도 맛있는 냄새가 풍겼다. 남매는 홀린 듯 오븐으로 다가가 여인의 시체를 꺼냈다. 그러고는 충동에 다시 몸을 맡기며 살점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을 먹어치웠다. 헨젤과 그레텔은 동이 트자 오두막을 떠났다. 남매는 자신들이 했던 일을 들킬까 싶어 집을 전부 불태워버렸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길을 떠나자 어둡고 두려웠던 전날과 달리 밝은 빛 아래에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숲을 거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매는 그들을 찾기 위해 수색을 펼치던 경비병을 만나 무사히 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남매는 성에서 그들이 겪었던 신비로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다. 저희는 영지 너머 무엇이 있는지 비밀리에 탐험을 떠났어요. 평소에는 조약돌을 떨어뜨려 성으로 돌아오는 길을 표시했지만 그날은 조약돌을 모으지 못한 탓에 어쩔 수 없이 빵 조각을 흘리며 영지 너머로 갔죠. 그런데 웬일이에요? 영지에서는 보지 못했던 산짐승과 새들이 빵 조각을 모조리 먹어버려 돌아갈 길을 잃었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숲을 헤맸던 저희는 한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그 집은 놀랍게도 과자와 사탕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너무 배가 고팠던 탓이었을까요? 저희는 정신없이 과자와 사탕을 집어 먹었답니다. 크래커 지붕은 고소한 맛이 났고 붉은 딸기 사탕으로 된 벽돌은 그 어떤 설탕보다도 달았어요. 정신없이 먹던 와중에 집의 주인이 불쑥 나타났고 저희를 순식간에 잡아 묶었어요. 집의 주인은 숲의 마녀였고 과자집의 달콤한 향기로 아이들을 꼬드겨서 잡아먹는 사악한 여자였죠. 마녀는 저희를 묶어놓고는 요리할 준비를 했죠. 인간을 요리에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마녀였답니다. 오븐에 장작불을 넣는 순간 저희 자매는 온몸을 날려 마녀를 오븐 속으로 빠뜨렸어요. 오븐 문을 닫자 마녀는 끔찍한 비명을 질러댔고 결국 불타 죽고 말았답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해 마녀를 죽인 헨젤과 그레텔을 칭송했고 남매의 아버지인 귀족은 사람들을 시켜 오두막을 찾았다. 불쌍한 여인을 태우고 집까지 모두 태워버린 남매 덕에 사람들은 재만 남은 오두막터에서 한 여인의 백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귀족의 영지 주변 마을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명씩 숲속으로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람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꼭 숲속에서 백골로 발견되는 것이었다. 실종자가 백골로 발견되는 날에는 끔찍한 비명이 밤새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마녀가 다시 나타나 이런 짓을 벌이는 것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 감히 숲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을 안에서 경계할 뿐이었다. 아무도 숲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지만 그런데도 계속해서 한 명씩 사람이 사라지곤 했다. 사람들은 숲속에 있던 마녀가 되살아나서 마을의 정체를 숨기고 숨어든 것으로 생각했다. 그때부터 온 마을에 마녀 사냥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 숲에서 비명이 울릴 때 헨젤과 그레텔의 웃음소리와 신음도 함께 울린다는 사실을.